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과 트럼프는 전쟁 시작부터 그 이전부터 푸틴 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집으로 초대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를 접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비난을 비난하면서 오르반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물론 오르반도 트럼프를 칭찬했습니다. 2024년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인 게 분명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의 위험 요소 3가지가 민주당 후보 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을 했는데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25% 올려서 중간층에 세금 감면을 하는 게 초점입니다.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작품들을 제치고 무겁디 무거운 작품 오펜하이머가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을 포함해 가장 많은 부문에서 상을 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한국계 영화인들이 주가 돼서 만든 패스트 라이브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시작이 지연되고 차려입고 식장까지 걸어갔어야지 된 배우도 있습니다.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추도의 시간이 있었고 정치 언급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재등장했습니다. 어제부터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달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라마단은 금식으로 신께 다가가고 배고픈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며 기도와 자선을 하는 달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의 라마단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게는 암울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각기 다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엇박자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지지하지만 네타냐후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1시간 여러분들 손해보셔서요. 어제부터 괜찮으십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부터 조금 일찍 잠을 자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오늘 가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헝가리의 독재자, 우리는 뭐 세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을 플로리다주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을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맨 앞에는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내일 조지아주에서 예비 선거도 있지만 내일 끝나면 아마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대의원 숫자를 확보를 해서 후보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 바이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필연적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이 본인이 초대를 해서 오르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딸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헝가리에 갔고 이미 헝가리 매체와 인터뷰도 했고 뭐 소셜미디어 같은데 뭐 트럼프 굉장히 괜찮다 이런 말을 올리고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걸 다시 올리고 빅토르 오르반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펜실베니아주를 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조지아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같이 갔잖아요. 이후 선거 캠페인에서 누구를 트럼프가 만나고 있는지 아느냐. 빅토르 오르반을 만나고 있다. 이거는 어떠한 이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지금 주요 댐이 민주주의죠.
트럼프와 달리 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 꼭 헝가리의 독재자와 그의 딸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렇게 융숭한 대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오르반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고 독재를 찾는 사람이고 뭐 심지어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식의 푸틴과는 다른 방식의 독재를 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빅토르 오르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 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9명이 굉장히 걱정하더라. 뭐 이런 얘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딱 그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트럼프에 대해서 한 말을. 트럼프는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고 평화를 위한 어떤 그 조건 같은 것을 마련을 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중동에 평화가 있었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딱 리트윗 같은 것 한 거고요. 또 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를 백악관으로, 지금은 집이지만 백악관으로 초대할 겁니다. 독재자를. 그리고 이제 서로 칭찬하는 거죠. 서로. 오르반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리더는 이 세상에 없다. 판타스틱. 정말 환상적인 지도자고 빅토르 오르반은 세계에서 무척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다. 세계에서는 그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헝가리의 강력한 이민 정책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됐고 그가 집권하는 날 그럴 것이며 그런데 이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미국의 우익이 많이 지지를 하거든요.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빅토르 오르반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터커 칼슨 같은 사람 아니면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따가운 질문을 굉장히 깊은 지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우익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팬들이 이제 차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보수 정치행동위원회도 지난해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서 했고 거기서 또 이 빅토르 오르반이 기조연설까지 했었을 정도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헝가리로 돌아가서 헝가리의 M1 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페니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 김정은도 내가 만나기만 하면 24시간 안에 핵무기를 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디테일을 말하지 않는데 그를 만나고 온 빅토르 오르반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뭐를 갖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디테일한다는 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빅토르 오르반은 우크라이나가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미국과 유럽이 돈과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때의 전쟁이 끝나는 것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빅토르 오르반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웃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헝가리의 총리니까요. 와서 이렇게 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바이든이 만날 리도 없지만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거고요. 빅토르 오르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유럽연합 지도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죠. 같은 유럽연합이기는 하지만 너무 러시아 쪽에 가깝기 때문에 푸틴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뭔가 헝가리에 주면 마지못해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던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빅토르 오르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도전을 하는 이번 이 정치 이 대선에서 후보는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이. 전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12% 정도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2%면요, 요즘은 뭐 3% 미만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의 여러 가지가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죠? 2000년 이전의 6번의 선거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다 아니면 진 사람, 위너와 루저 사이에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의 6번의 선거에서는 3%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도 이제 이번에 경합주 한 6군데 뭐 넓게 잡아서 7군데잖아요. 6군데에서 3%까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위스콘신에서 한 2만 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는데 그건 0.0몇 퍼센트든가요? 0.013%입니다. 그게 조지아주도 뭐 한 12,000표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1%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12%는 중요한데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1억 6천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위스콘신에서는 0.013%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이슈는 제일 중요한 게 이민과 국경 이슈가 되고요. 경제, 낙태인데 경제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에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경기 침체하다가 침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민에 대해서는 바이든에게 엄청 나쁘고 낙태가 또 하나가 있죠. 이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 나쁜 좀 껄끄러운 이슈입니다. 게다가 대고 이슈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 있고 기부자, 자원봉사자 있죠.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접수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세 사람을 공동의장과 그다음에 이제 COO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는 책임자로 트럼프가 딱 얘기한 사람 다 됐습니다. 며느리가 전국 공화당 위원회의 공동의장입니다. 패닉까지 다 트럼프를 위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돈을 쓰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그래서 이제 이슈와 그런 건 있지만 지금부터 세 가지의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로 이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 선거에서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제3자의 역할입니다. 두 정당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요, Jill Stein 환경주의자죠. 2016년도에 이 사람이 나와서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Jill Stein입니다.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환경주의자가 나와서 트럼프에게 도움을 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리고 코넬 웨스트라는 하버드의 굉장히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교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든 주에서 다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요. 3자 대결에서 12%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12% 정도 나오면 모든 주에 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Jill Stein이라든가 아니면 그 라이프 네이더가 또 선거에 나와서 굉장히 그 플로리다에서 고어대 부시였었을 때 그때 라이프 네이더 표만 아니었으면 알고가 완전히 이긴 거죠. 그 이후에 규정을 제3자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는 했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이름을 올릴 테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92년도 그 억만장자 로스페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득이 될까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스트 네임을 보면 민주당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표가 많이 갈 것 같지만 환경이나 백신에 반대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보면 공화당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득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피해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감옥에서 일을 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걸 걷어내서 뭔가 장애물을 걷어내줘서 선거 치러지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재판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잠자고 한 그 케이스만 그 전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재판이 일단 시작은 되죠. 시작되면 공화당의 3분의 1은 아무리 그래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을 꺼린다는 거죠. 물론 미국에도 부정적인 당파주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당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그래 잘못했다고 입으로는 안 하면서 잘못한 것 압니다. 속으로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 잘못했다고는 트럼프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래도 상대가 더 나빠. 이게 부정적인 당파주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12% 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얼마나 우리도 겁났었던가. 막 저렇게 되다가 나라가 뒤집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닌 당파적인 사람이 아닌 무당파가 생각을 할 때는 다시는 그 같은 혼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공화당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팍스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게 무슨 폭도야, 시위대도 아니고 관광객이던데, 누마 에스코트도 해주던데 하는 거짓 보도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만 어떤 효력이 있는 거지 무당파들은 그 정도는 다 알아봅니다. 마음이 아주 진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트럼프의 재판은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의 이번 대선에서의 불확실성은 후보의 나이입니다. 트럼프도 나이 많아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도 연설할 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음을 잘 못하고 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말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치 후계자가 없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조차 트럼프가 다 장악했지만 그렇게 장악한 힘은 부서지기 굉장히 쉬운 종류의 힘입니다. 트럼프가 무너지면 당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당을 장악을 한 거죠. 그 정도의 당의 장악력은 항상 그가 휘청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죠. 바이든 대통령요 더 심하죠. 87%의 미국 사람과 70%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재임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들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운 빙판길이 열려 있다고 트럼프에게나 바이든에게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바이든의 경우 당 지명을 받기 전에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트럼프가 앞서간다면 당 전당대회가 8월입니다. 민주당. 그러면 트럼프의 임기 2기를 막는 내가 최적임자야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바이든은. 그렇다면 바이든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교체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합쳐서. 그리고는 카멜라 해리스는 더 약할 것 같고 따라서 딱 하나 방법이 있다고 제가 한 달쯤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요. 그 하나 방법이 이게 이제 슬슬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다 후보가 될 만큼 확보를 하고 나서도 바이든이 그때 그걸 내려놓고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저울질을 해서 새로운 후보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지율이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당대회 그때까지도 계속 나오면 이건 갈아야죠. 민주당에서도 방법이 있다면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미시시피주의 아주 젊은 그레첸 위트먼 주지사 여자죠. 이 주지사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제가 그 사람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됐을 때부터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라파엘 워낙 조지아주에서 현직 공화당 의원을 물리치고 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했었던 라파엘 워넉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여자고 한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젊은 주지사와 카리스마가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이 두 사람을 조지아주에, 하나는 미시간주고, 이런 것을 이제 대안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9월, 10월 한 두 달 동안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언론에 매도 맞고 하겠죠.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재판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2024년도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치러진다. 이게 불가피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아주 특이한 점을, 여러 가지 세 가지를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될 불확실성, 그렇게 꼭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불확실성은 클 수도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앞에 그냥 바나나 껍질이 쭉 깔려 있다, 미끄럽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재미있는 내용들도 조금 있고, 항상 그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 가지 뭐 사회, 문화, 정치 같은 것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요, 1시간 일찍 원래 4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 물론 백악관에서 시간을 맞춰서 의사당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중간중간 전쟁을 빨리 끝내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장 휴전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들 때문에 이제 길을 돌아서 가느라고 늦어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헐리우드에 있는 돌비 시애터에서 96회든가요? 1929년부터니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늦어졌습니다. 시작 자체가 막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은 얼마나 잘 차려입었겠어요, 그날. 그런데도 차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걸어갔어야지만 됐고, 시위대 때문에 그 정도의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회자가 트럼프는 뭐 감옥에 갈 타임이 지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헐리우드니까 굉장히 그 리버럴한 사람들이 리버럴한 시각을 갖고 있는 잔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영화 그 오펜하이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시간 정도나 되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로 봤거든요. $5 99센트인가 그 정도 내면 되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뭐 바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이 바비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바비는 딱 하나, 그것도 노래, 오리지널 송이요. 오리지널 그 주제 곡이 있고 주제 가가 있는데 주제 가상을 받아서 어제만 분위기는 엄청 띄웠어요. 그 주제가 막 연주될 때. 주제 곡상은 역시 이 오펜하이머가 묵직하니 어떤 때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바비처럼 가벼운 영화가 있었어도 결국은 하나밖에 가벼운 터치로 가벼운 상을 받았고, 예전에 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했었을 때는 이것도 그 무드를 탑니다. 라라랜드 같은 밝은, 그때는 많이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영국 감독과 아일랜드 그 배우가 주연과 그 작품을 이끌었던 이 오펜하이머가 너무나 무거운, 정말 100년까지는 아니네요. 2차 대전 뭐 원자폭탄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그 무거운 주제고 시작도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보세요 하고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고 나면은 왜 이렇게 오펜하이머 하는지는 느끼실 것 같고요. 해서 이 영화가 예상대로 13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가서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7개를 받았습니다. 뭐 작품상, 감독상, 남자 주연상, 남자 조연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중요한 것은 다 받았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킬리안 머피, 아일랜드 그 주연상을 받았고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연기를 한. 그래서 아무튼 완전히 오펜하이머의 밤이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어제의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Oppenhe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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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I see Oppenheimer. Christopher Nolan Oppenheimer. Movies are just a little bit over 100 years old. I mean, imagine being there 100 years into painting or 네, theater. 이제 그 영국 감독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We made a 하고 film 킬리안 about 머피. the man 네. who created the atomic bomb, and for better or for worse, we're all living in Oppenheimer's world. So I would really like to dedicate this to the peacemakers everywhere. 네, 본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맨하탄 프로젝트 그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면서 중간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처음에는 막 야심차게 하죠. 그래서 막 뉴멕시코에 어떤 단지도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뭐 청문회도 나가고 등등 하는 그런 그 오펜하이머 핵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제 이 작품이 모든 상을 거의 다 그 받았고요. 보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뭐 보셔도 늦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절도 알 수 있고 이 오펜하이머가 뭐 과학에는 그야말로 천재였고 그리고 나서 영국의 캠브리지 가서도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고 공부하던 도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였지만 아무튼 뭐 힘들게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천재들은 천재 같은 그 행위들을 하잖아요. 무슨 뭐 너는 청소하고 나중에 와 하니까 사과에다가 막 뭐를 약을 주입하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사과를 먹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뛰어가서 또 누군가가 사과를 먹으려고 할 때 그 사과를 확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데 그 확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재들의 세계에서는 그 당시 현장에 3명이 있었는데 그 사과를 갑자기 입으로 가져갔는데 확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확 던지거든요. 아무도 세 사람 이 오펜하이머는 개의했겠지만 개의치 않고 나머지 2사람은 하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새로운 그런 것들 여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버클리에도 가고 뭐 등등 하는데 브라더를 포함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굉장히 그 엘리트들 가운데서 많았었고 그러나 아무튼 누구보다도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핵무기 개발 아니면 나치가 하게 생겼으니까 아인슈타인도 나오고요. 나치가 하면은 아인슈타인에게 뭐를 이제 물어보러 갑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 적힌 종이 이런 거 보고 이건 아니다. 파괴 그 자체다. 나치가 세상을 파멸시키든지 우리가 파멸시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알았다고 가니까 이 종이는 yours, not mine. 나는 이런 행위에 관심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오펜하이머가 군에서 와서 뭐 당신이 여자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주변에 뭐 공산주의자들도 많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과학에는 당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걸 맡아줘야 되겠어 할 때 막 신나게 맡으면서 어느 때는 군복까지 입어요. 그랬더니 너무 친한 친구가 넌 아니다. 그 옷을 벗어야지 된다. 너는 과학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 그걸 받아들이고 참 막 중절 못 쓰고 다시 이제 민간인 복을 입고 등등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묵직한 영화인데 시대에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 그리고 이제 그 핵무기 개발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준 하나의 무슨 역사 가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도 볼 수 있는 거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마 스톤이 Poor Things에서 원래는 다른 배우가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을 받으니까 그 배우와 그 일리 그레그 스톤과 이 상을 공유하겠다고 또 뭐 에마 스톤이 젊고 좀 깜찍하고 예쁘잖아요.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제 뒤에는 보지 마세요. 이게 아마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그런 거였고 바비가 1개의 상만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강아지가 어떤 경우에는요. 이제 티켓을 2장을 주면은 1장은 누굴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와이프나 엄마나 등등. 하는데 강아지가 떡하니 사람 자리에 그 강아지 웰컴인가 봐요. 앉아 있었던 것도 보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였죠. 캐나다의 한국계 캐나다인이 만든 감독이 셀린 송 감독이 만들고 배우들도 한국 배우, 한국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배우 등등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그 호평이었던 게 많아요. 이 뭐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만 작품상과 시나리오 그 원작 그 상 후보에 올라갔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니까 저도 봤지만 한국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한국 분이 아닌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정적이고
과장되지 않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지금 셀린송 감독이 12살 때 난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뭐 작가가 될 거야. 노벨상 받는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고 그리고 20대 때는 세월이 바뀌어서 소셜미디어로 찾는 거잖아요. 이후에 30대 때 여자는 작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이제 주이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주이시 남편이 굉장히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 한국 친구가 여기에 와서 이제 서로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이 미팅을 조금 하면서 이룰 수 없는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복받침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 사실 뭐 이민 생활을 해보고 하면 그것보다 너무 더 시리어스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 분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더 이 패스트 라이브스는 좋아하는 것 같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리 베라폰테를 포함해서 티나 터너 이런 사람들 음악도 했지만 영화도 했잖아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쭉 항상 아카데미 시상식이 됐건 그래미가 됐건 훌륭한 그 자리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린다는 게 무척 중요하죠. 미국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시상식과 미국의 시상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가수 조동진 씨가 돌아가셨다고 후배들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못 봤거든요. 미국은 그걸 반드시 잊지 않고 합니다. 그의 레가시 등을 해서 해리 베라폰테, 티나 터너 그런데 여기에 올해는 특별한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2022년도에 나발리라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캐나다의 젊은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푸틴의 독재에 저항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 상을 2023년도에 받았는데 그 나발리가 지금 숨졌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딱 나발리가 한 얘기를 영어로 딱 썼는데 오늘의 미국에선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악이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좋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이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서 한국의 유명한 3프로TV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다가 경제에 대해서는 뭐 경제의 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지금 보도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싶어서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보다가 안 보게 됐는데 이걸 이제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소의 그 라스트 네임만 기억납니다. 그 교수님이 나와서 알렉세이 나발리에서 얘기하는데 오늘의 미국이나 다른 주요 매체에서 그동안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면을 비춰주는데 그런 면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럼 세계에선 그래서 서방 언론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게 19%밖에 안 되고 그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고 이건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처음 아시는 겁니다.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 갈 만하니까 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9%라고 하고 알렉세이 나발리가 인종차별주의자, 이민 배척자 그리고 본인의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와불리하는 기회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지금 보도된 것보다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한 10년 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러시아 것이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민에 대해서는 무슬림 배척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했고 해서 엠니스티에서도 그를 양심수로 했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라고 했다가 석 달쯤 뒤에 다시 미안하다 사과하고 양심수로 올렸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지금 40대의 젊은 아직 큰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푸틴에 항거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아니면 이민 배척자 다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는 단지 러시아에서 사람을 독살하고 살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렇게 용감하게 항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사는 것이고 크림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고르바초프는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솔저니치는 안 그랬습니까?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민족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다 압니다. 서방 세계에서. 다 알지만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알렉세이 나발리가 세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자유와 러시아의 독재 청산을 위해서 일하다가 실제로 독살이 됐고 그 교수님은 자연사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자연사조차도 왜 그 사람을 독살을 시도를 했고 독살 시도는 분명하잖아요. 독살을 시도를 했고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치료도 안 해주고 시베리아 같은 곳을 보내고 그래서 자연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연사가 너무나 분명하다면 시신을 일찍 돌려줬어야죠. 가족에게. 왜 돌려주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해서 나발리는 세계에서 그를 추앙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독재자의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 꼬리를 내릴 때 꼬리를 내리지 않고 한 거였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나 존 F 케네디나 마틴 루터 킹이나 다 허점이 있습니다. 뭐 여자 문제, 사상 문제, 무슨 문제. 그러나 그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했었을 때 러시아가 옳지 우크라이나가 말이야 왜 저래서 전쟁을 불러 하는 그런 시각처럼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 많이 접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think twice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발리의 그 푸틴이라는 그런 독재에 한거한 그 점을 깎아내리지는 못한다는 거. 제가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밥 메넨데스 부부가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 의원 뭐 터키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뭔가 뇌물을 받고 뭐 미국 정보를 줬다던가 하는 혐의에 대해서 전부 not guilty를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계 바늘을 이렇게 보면은 앤디 김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밥 메넨데스가 다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재선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 정도는 사실은 숫자는 들어도 잊어버리기 쉽지만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서입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건데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서로 2025년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7조 3천억 달러 규모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 그 요청 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돼서 집행될 리는 없지만 어떤 뭐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숫자를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공약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국정연설이 비교적 굉장히 괜찮았다. 특히 이제 나이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은 좀 사람들을 떨치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펜실베니아 가고 조지아 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그래서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25% 올려서 중간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년에 걸쳐서 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7조 3천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기업과 부자에 대한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세금을 조금 올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삭감할 것을 만지작거리는 어떤 형태로든 카드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지난해가 6조 8천억 달러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예산 적자는요. 트럼프와 바이든 시대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트럼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 패키지를 써서.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부채 아무튼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27조 8천억 달러에서 34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이거 이자만도 1년에 8,700억 달러가 이자래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적자가 2021년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된 해죠. 1월 달에 2조 8천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4천억 달러로 줄었다. 이 국정연설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팬데믹 부양책이 이제 스탑됐잖아요. 거기에 돈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직접적으로 카메라 딱 쳐다보면서 아우 제가 이거 녹음해놨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젊은이 아닙니다. 저 영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영하지 않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지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I understa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일 조지아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예비선거 치르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은 이기고 트럼프도 이기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3군데 주를 방문을 합니다. 물론 좀 거리가 있기도 하네요. 위스콘신은 뉴햄프셔, 위스콘신, 미시건 이렇게 3주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럼 지난 주말부터 몇 개 주를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편안히 다닌다 할지라도 펜실베니아, 조지아, 뉴햄프셔, 위스콘신, 미시건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 주일에 막 3주씩 다니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연설 때 어쨌든 공화당에서는 뭐 저렇게 싸움하자는 거야 뭐야. 하지만 민주당이 원했었던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걸 이제 이번 주까지 이어가자는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미국 대통령은 MSNBC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MSNBC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돕기보다는 지금 해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생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훨씬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벤자민 네타냐후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주장이 틀렸다.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희망에 맞도록 나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뒤에서 이렇게 민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 민간 정책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프라이빗 팔러시라고 하는데 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전쟁 시작된 지 이제 10월 7일부터였으니까 8일부터였으니까 5개월 됐나요? 지금까지 그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의 주권 자체는 지지하지만 벤자민 네타냐후에게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라파의 마지막 이집트와의 국경에 거기 이제 지상군을 넣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숨지고 할 때 이게 백악관의 레드라인이었답니다. 그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방어는 뭐 지금도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자 지구에 식량을 보내려고 200톤인가요? 이걸 이제 어떻게 그쪽으로 운반을 했는데 뭐 테크놀로지 문제로 사이프러스에 지금 일요일 현재 갇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금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라마단 기간이 어제 3월 1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4월 8일경에 올해는 끝난다는데 라마단이 코란에 계시가 있었던 그 성스러운 달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자선하고 하면서 신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배고프면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계의 이 라마단을 지켜야지 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래서 나의 그 종교를 위해서 하지만 저 가자지구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못 먹이잖아. 그리고 기부 같은 거 하는 것도 돈을 모아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막고 있으니까. 해서 이 팔레스타인계 무슬림계는 다른 해의 라마단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먹을 때 막 축하하는데 축하의 분위기는 없는 거죠.
저는 상쾌한 하루였지만요. 여러분 혹시 몸이 좀 그다지 가뿐하지 않으시면 오늘부터 메이크업 잠 주무세요. 그럼 괜찮아질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